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내년 초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을 계속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건네고 사기범의 자녀들의 취업까지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유출돼 군 검찰이 압수했던 합동참모본부 신청사의 EMP 방호시설 설계도가 또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이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설계도를 만든 민간업자에게 돌려줬는데 설계도에는 EMP 방호시설은 물론 합참 신청사 지하 내부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돌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제리시하고 노점상 할 때는 하소연할 때는 없었어. 우리는 그때는 이렇게 만나가 이야기할 길도 없었어. 끽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장사되면 다행히 안 되면 죽고 뭐 이렇게 했지 머리가. 근데 지금 좋아졌잖아 세상이. 네. 안녕하세요. 저 YTN 기자인데요. 이 임대료 같은 거 많이 올랐나요? 좀 올랐어. 뭐 대략 얼마나 올랐다고 보면 돼요? 한 50% 올랐네. 50%요? 작년 가을보다. 작년 가을보다? 임대료 완전히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이게 하나에 140이 두 배 올랐네. 그렇죠. 나가라고 진짜. 갖고 내가 그 얘기 있은 대로 계속 아파요. 어떤 주인은 600만 올랐어요. 갑자기 원래 350인데 지금 100만 올려나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어요. 여기 코너 거기도 저기 횟집이었는데 그 주인도 난리쳐. 그 주인 여기도 200 얼마였는데 지금 400 얼마야. 갖고 있잖아요. 조금 못 들어가면 처음에 그게 55만 원인가 했던 게 200만 원 낸다. 주인이 사람이 줄을 서갖고 나보니까. 그럼 불법인데 그렇게 올리는 거야? 5%폰이 못 올린다고 얘기하시죠? 아이고 소용없어요. 이게 주인하고 부딪히면은 막상 부딪혀봐요. 임대차 뭐 해가지고 하는 데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나가는 데만 계약이 5년이니까 네. 그냥 버티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네. 버티면 왜 그러냐고. 여기에서 계속 장사를 하려면 버틸 수가 없어요.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처벌 조항이 없거든. 강력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겪어본 사람들 알아요. 자영업자들 중에 겪어본 사람은 아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아니에요. 이 사람들과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잠시 이 일을 접어두고 거기에 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손해보고 말지라는 생각에 임대료를 올려준 거였고. 너무 힘들어. 어떠한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싫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기요? 네, 지금은 100만 원 올랐어요. 100만 원 올랐다고요? 아니 그렇게 여기서 들었다고 안 할게요. 근데 이게 법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100만 원이면 5만 원뿐이 못 올리는 거예요. 법으로는 다 오기네 지금. 이 집이랑 또 어디 가보면 돼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졌잖아 세상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역대 두 번째 15년 만에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통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인권선언이 전쟁과 야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듯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투쟁의 여정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2년 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회복시킨 촛불의 물결도 예외 없이 이곳에서 타올랐습니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인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동폭력과 차별, 혐오 문제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인권은 다름을 차별이 아닌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권리도 지켜주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가 한때는 중요한 인권 현안을 외면했지만 다시 약자들 편에 서는 모습이 반갑다면서 정부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약속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독립적인 활동을 철저히 보장받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국가 중에 우리 정도 인권 수준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그 답을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구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인권과 사람다운 삶을 위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을 통해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인권 중심 국가 실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통보가 온 건 아니지만 연내 답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꼭 연내가 아니더라도 답방 일정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졌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답방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측에서 통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 연내 답방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답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달 중순 서울 방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저한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에다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답방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겨우 2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상 최초가 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남한 수도 방문을 준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 게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초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시기와 관계없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당일치기 답방과 같은 전격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자고 했던 평양에서의 약속은 결국 내년을 기약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이 조금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의장으로서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부터 김관영, 장병완, 윤소아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비공개여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야3당 원내대표들은 문 의장에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장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게다가 여야가 한 곳의 뜻을 모으도록 협치를 강조해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단식 중인 손학규 이정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얼어붙은 정국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지 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워낙 양당과 야3당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명확한 해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의장이 양당과 야3당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오전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가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차례로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났는데요.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대단히 복잡한 협상이라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손 대표가 단식을 풀 때부터 내가 협상을 시작할게. 옛날 막걸리 마시던 그때로 돌아가자고요. 단식을 멈추고 정개특위 안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이에는 때아니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식 농성장을 찾아 정개특위를 활발하게 가동시키겠다며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기다 뭐 넘겨가지고 뭐 시간을 보내자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단식 농성 상태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가 쟁점이 아니라며 당 차원에서 개혁 방향과 계획, 과정까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없이 정개특위에서 의논하라, 그건 뭐 부재하 세월입니다. 되지도 않을 거고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고 비판하며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양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모든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이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합참 신청사의 EMP 설계도가 유출돼 여러 명이 사법 처리되면서 군의 심각한 보안 실태가 도마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일이었습니다.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EMP탄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EMP 설계도. 당연히 군에 있어야 할 이 설계도가 YTN 취재 결과 또다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세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 송도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EMP 설계도. 통신망과 지휘통제체계 등은 물론 신호등과 컴퓨터 등 일상생활까지 무력화시킨다는 EMP탄, 이른바 전자폭탄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설계도였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이 설계도와 2012년 완공된 합참 신청사 EMP 방호시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유출될 경우 전쟁 지휘부인 합참 지하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비밀 설계도 및 관련 자료 보유가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도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전직 대령이 구속되고 현역 군인과 민간인 등도 사법 처리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 설계도는 그러나 민간인 손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설계도를 작성했던 민간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자 올해 4월 돌려준 겁니다. 2018년 4월에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앞으로 이 순간부터 이 자료를 외부에 제가 설계하는데 공개하고 사용해도 되겠냐고 그 담당 수사관한테 물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군 검찰은 시설본부 측에서 해당 설계도가 비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개인 재산권과도 관련이 있어 계속 가지고 있을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해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를 돌려준 뒤 4개월이 지난 올해 8월 말 대법원은 이 설계도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군사기밀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군 당국은 관련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군사기밀을 또 유출한 셈입니다. 이 설계도엔 EMP 방호시설 이외 합참 신청사 지하 내부의 작전과 관련한 주요 시설이 고스란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른바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에 걸려든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왔습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들먹이며 접근한 여성에게 속았다며 공천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지냈지만 피의자로 전락한 윤장현 전 시장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네팔에 의료봉사로 갔던 윤 전 시장은 귀국 하루 만에 검찰에 나왔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합니다. 특별히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 시민 여러분께 마음이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여성이 딸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아 4억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딱한 사정을 들어준 것뿐이지 지방선거 공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윤 전 시장은 그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한 명세를 들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또 같은 여성의 자녀가 광주시 공기업과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접근해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4억 5천만 원의 성격과 이 가운데 지인에게 빌렸다는 1억 원의 출처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안과 의사로서 인수를 베풀고 시민운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정치인으로 변신해 광주시장까지 지낸 윤장현 전 시장.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년 12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문자를 받게 됩니다. 네. 딸이 사업으로 인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5억 원만 좀 빌려주면 바로 융통해서 갚겠다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전화가 끝나고 나서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이 그 왔던 번호로 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확인 절차를 확인 전화를 한 것이죠. 네. 그랬는데 권양숙 여사하고 같은 그 목소리를 내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권양숙 여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확인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12월부터 21일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4억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그를 피의자로 소환한 걸까요? 문제는 이 시점이 지난 6.13 지방선거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공천을 바라고 돈을 입금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의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석연찮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인간적인 의리를 나는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분이 만약에 엄청 가깝다면 진짜 그 권양숙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죠. 확인을 하면 될 예.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가깝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 노무현을 그렇게까지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 두 가지로 보는데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거나 예. 아니면은 이 현재 망신살이 뻗친 이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태를 의리로 좀 뭔가 이렇게 수습을 하고 싶은 그런 그 심야에서 이런 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예. 의리를 지킬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직접 연락해서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윤 전 시장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을 받아 안철수계로 구분되고 있었기에 이런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 청탁에 관한 의혹입니다. 이 사기범이 11월 중순에 윤장현 시장이 집무실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좀 뭐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혼외자들 불쌍하다, 내가 양육하고 있는데 취업 좀 시켜주라고 그렇게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 시장이 좀 감성적으로 여리고 하니까 이 사기범이 그런 걸 파고든 것 같아요. 그 시장실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사기범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취업을 청탁했고 이에 속아 윤 전 시장은 광주 산하 기관을 향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김대중 컨벤션센터의 임시직으로 채용, 딸은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게 됩니다. 사실 혼외자는 사기범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순간 윤장현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서 취업을 청탁한 혐의의 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윤 전 시장은 오늘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은 공천을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하지만 검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이 윤 전 시장에게 재선해야 할 텐데 잘 되기를 바란다는 식의 여운을 남긴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바라고 움직였을 것으로 의심하는 거죠. 과연 그가 정과 의리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공천 대가를 지불하려 했던 것인지, 윤장현 전 시장을 향한 우리의 판단도 검찰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 수장을 맡았던 김동연 부총리가 1년 6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이임사와 고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문제는 아쉬운 대목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일자리 문제 또 소득 분배 문제를 대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고 또 경기적으로나 이런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과 조정과 양보와 희생 이런 것을 기반이 된 사회적 대타협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지요. 특히 청와대 기자분들이 그동안 좀 여쭤보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길지, 즉 기소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은 핵심 쟁점인 친형 강제 입원 혐의를 앞세워 이 지사를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친형 재선 씨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의사소견 등이 첨부돼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혐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입니다. 이때까지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 7가지 가운데 기소 여부를 가늠할 핵심으로는 직권남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지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소장을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 사건의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됩니다.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해경궁 김씨의 소유주로 지목할지 결론 내야 합니다. 대권과도의 타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권의 확실한 잠룡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명운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파리에서 4주째 주말마다 과격 시위가 벌어져 차량과 상점들이 파괴되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직접 대국민 연설을 통해 사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박병한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파리와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곳곳에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조끼의 네 번째 시위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2만 5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나 최악의 폭력 사태로 얼룩진 3차 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사고 없이 시위는 끝났습니다. 시위 참가 인원도 1차에 29만 명에서 2차 16만여 명, 3차 13만여 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 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va parler. On va revenir, je pense, dans un instant sur les raisons de ce malaise. Je ne sais pas, il parlera en début de semaine. Et je pense que son propos sera suffisamment fort pour que le mouvement puisse s'enrayer et au moins que les casseurs puissent être dissuadés. 하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대통령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위가 더 과격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t si les mesures annoncées ne sont pas immédiates, c'est qu'il va y avoir une radicalisation du mouvement. Ça va être de plus en plus dur, violent. 주말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L'impact, nous ça nous impacte parce que on perd du chiffre. D'habitude on n'a pas l'habitude de fermer le samedi, et donc on pouvait pas ouvrir. 당초 유류세 인상 철회가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노란조끼 시위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부활, 대입제도 개편 철회 등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다양한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소요 사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한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분노에 찬 시민들을 설득해 나갈지 세계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록밴드 퀸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풍 속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10대, 20대까지도 사로잡은 퀸. 과연 이 신드롬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영화 흥행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개봉 40일 만에 700만 명을 넘기며 음악영화 1위는 물론 역대 개봉 외화 중 14번째에 해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Million times you have seen Bohemian Rhapsody, our movie. That's just incredible. I have to say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in Korea playing once again. And until then, we'll see you in the movies, okay? Thanks again. 관람객은 20, 30대부터 중장년 관람객까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재관람률은 같은 기간 다른 영화들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8.1%에 달했습니다. 이례적인 흥행 역주행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에 싱어롱 등 특수관 이색 상영은 수차례 연장됐고 인터넷에서는 퀸 알못, 퀸방 진창 등의 퀸과 관련된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게 꼭 영화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그 확산이 좀 더 빠른 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열기는 극장을 넘어 방송계와 음반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 2일 퀸의 라이브 에이드 실황 공연을 방영해
심야임에도 최고 시청률 6.7%를 기록했고 다양한 다큐멘터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스트곡을 모은 앨범 그레이티스트 히트는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고 OST 앨범은 음반으로만 벌써 3만여 장이 팔렸습니다. 베스트 앨범이랑 라이브 실황을 담은 DVD 앨범 또한 같이 판매 급성장이 있는 중인데요. 기존에 한 달 50장에서 100장이 나간 앨범이 지난달에만 3,4천 장 세일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싼 뮤지컬이나 콘서트와 달리 10,000원 내외로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흥행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순한 영화사의 기록을 뛰어넘어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 된 보헤미안 랩소디. 최종 스코어가 어디까지 이를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노종면의 더 뉴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YTN이 직접 의뢰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는 더 여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YTN 여론조사 이번에는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군부를 지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을 물었습니다. 여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얘기 나눠보죠. 준비된 그래픽 화면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그러니까 석방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물었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19.1%, 찬성하는 편이다 14.1%, 이 둘을 합해서 찬성 의견이 33.2%였고요. 반대 의견은 매우 반대, 반대하는 편 합쳐서 61.5%, 거의 2배로 나왔습니다. 자, 이 대표님. 네. 10명 중 6명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보다는 반대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혹은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층이 많이 결집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네. 그 흐름에 비춰본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는 생각보다는 찬성 의견이 높을 것 같았고 또 네. 반대 여론은 한 50% 살짝 못 미치지 않겠느냐 봤는데 반대 여론이 61.5%면 매우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그것도 매우 반대가 이제 아까 그래픽 보셨지만 47.8%, 50%에 육박했습니다. 네. 자세히 봤더니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정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또 높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50대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에서 이제 부정평가층이 많아졌는데 네. 뭐 50대 같은 경우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또 남녀로 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이제 높은 거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동정심도 물론 있긴 하지만 예. 여전히 최순실 모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리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네. 가슴 깊이 지금 네.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론이 크게 안 바뀌었다. 네. 그런 그건데 근데 저는 뭐 사실은 그 찬성하는 의견이 네.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더 높게 나왔어요. 제 예상보다는 33% 나왔으니까. 아직 이게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면 얘기가 석방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섣부르지 않나. 아직 쌀도 안 씻었는데 밥 내놓으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고려가 일어나면 네. 굉장히 이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까 보수층에 비해서 진보층이 좀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념 성향층, 주관적 이념 성향층을 조사해 보면 최근 들어 현 정부 출범 후에 줄곧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많았거든요. 자기가 예.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네. 샤이 보수가 최근에 이제 자기가 보수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은 조금 조성이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인기가 과거보다 좀 떨어졌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이 조사는 유독 좀 보수층이 많이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수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분 의견을 분석을 종합해 보면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고요. 그러나
찬성도 생각보다는 많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태극기 부대의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한 15%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네, 네. 왜냐하면 과거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한 15% 있거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면 조윤선 전 수석도 불구속 재판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런 어떤 사례도 있고 또 이제 국격이 손상된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썽사납다. 이런 어떤 여론들도 밑바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3% 정도는 찬성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 연령대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령대별로는 이제 3, 40대, 뭐 20대, 20에서 40 세대까지는 석방 반대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0대의 경우에 80.5%, 30대는 그보다 높았습니다. 83.7%였고요. 네. 40대도 71.2%였습니다.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연령대가 이제 50대였는데 이른바 586 세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진 세대가 50대거든요. 자영업층도 많고. 네. 근데 이 연령대에서 반대가 50.2 대 45.0, 소폭 석방 반대가 이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고요. 60대는 여전히 이제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연령대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본 대목은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외로 반대가 62.6%로 PK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PK가 49.9였는데 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석방이 되면 전국을 한번 휘돌면 그 비례 정당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명이 모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친박 신당이 생기면 결국에는 보수 통합보다는 보수가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이미 석방의 시기는 많이 지났고 물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또 그 동정심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이게 석방이 된다라고 하면 보수 분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 경북에서 좀 이런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그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 불구속 재판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지난달 말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년 확정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살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전의 논란인데 사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까지. 4월이 지나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대두된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떤 이유로? 제가 묻는 역할인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좀 탐이 나네요. 글쎄요, 뭐 전당대회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어떤 여론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김무성 의원이 중심이 돼서 석방 결의안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결국은 본인들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재판 이 문제를 좀 불거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전원책 지난번 전 조광특위 의원이 뼈아픈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재판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좀 염치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새겨들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60대 이상의 경우는 여전히 이제 반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0대 이상은 그 과거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수감 기간이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2년 이상 살게 된 전직 대통령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동정심 60대 이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에 대통령 지지 하락에 따라서 이제 보수층이 결집한다. 아까 박정부 대표님께서 여론조사에 이제 보수층이 응답률이 높아지고 결집하는 양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샤이 보수의 표심이 점차 샤이를 이제 버리고 또 정치 참여도 관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사에서 다른 연령대는 뭐 그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목소리가 점점 보수가 강해지는 그런 연령대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분석해 주신 내용 좀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TK 지역에서 오히려 반대 의견이 많았다. 예상 외다. 그런데 이제 보수 분열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제 친박 신당 같은 게 나오면 총선에서 분열한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동의하고요. 최근에 재밌는 이번에 조사 결과 중에 바른미래당의 지지층이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애증이 교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국당 중심으로 힘이 쏠릴 것 같다. 보수의 중심이. 이런 우려감이 하나 있고 또 상당수는
자유한국당을 과거에 지지했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예. 그러면서 어떤 애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승민 그 전 대표께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선거구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좀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 처지 자체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지층들도 생각이 좀 양분되더라.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네. 지지한다고 하신 분들 보면은 73%가 찬성을 했어요. 네. 네.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강화되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친박 세력을 쳐낼 수 있는 당의 어떤 혁신적인 흐름이 형성되기 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뭔가 좀 지켜내야 한다. 예. 이런 어떤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따 이제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의 울타리에 자꾸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문을 좀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만의 얘기를 좀 듣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다양한 사람들 좀 만나고 그래야 자유한국당도 생기가 돌고 지지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있는. 이런 조사 결과가 혹시 자극제가 될까요? 한국당에? 저는 이제 이미 김무성 전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다. 그리고 김 앵커님께서 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당대회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왜냐하면 당의 잔류파가 있고 복당파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당장 내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 양 지금 개파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 또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성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른미래당 지지층입니다. 지금 완전히 양분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원래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한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계보 또 안철수 계보가 정확하게 지금 절반씩 46대 48이면 뭐 거의 이제 반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지금 굉장히 골머리 앓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제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당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는데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유권자들과 또 개혁 성향의 국민의당 또 지지했던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앵커님의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슈가 불거지면 한국당한테 유리할까요? 민주당한테 유리할까요? 저는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왜냐하면 이 이슈가 불거지면 탄핵 찬반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탄핵 때도 찬성 의견이 높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높거든요. 그럼 결국은 혼내줘야 할 세력이 민주당 쪽보다는 한국당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꺼냈을까요? 지금 당장의 전당대회나 여러 가지에 지금 정치적 목적 때문에 꺼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한국당 정치인들이 모를 리는 없고요. 당장 급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역시나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긍정 여론이 49.5%고요. 부정이 45.2%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분야가 일단 전주보다 1.1%포인트 올랐는데 10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반등을 했고 지난 주중 집계는 50%를 찍긴 했습니다만 주 후반에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습니다. 금요일 매일 조사를 하시죠. 월화수목금 조사하는데 그 5일치가 합산이 된 수치가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49.5%인데요. 일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50.4%까지 올라가서 50%를 2주 만에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금요일 날 한 방송사에서
그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된 관련된 네. 방송이 인터뷰가 좀 일방적인 목소리만 나갔다 이런 비판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있었고 이게 보수층 유권자들의 SNS에 많이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금요일 오후 2시 경에 투신 네.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보수층을 결집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율은 금요일날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그냥 네. 횡보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거 봐서는 김정은 위인 그런 논란, 인터뷰 논란, 그다음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사망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조사를 하는데 목요일까지는 쭉 상승세로 추세적으로 보였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금요일에 툭 떨어졌어요. 그 폭이 꽤 그렇습니다. 높게. 네.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저는 뭐 거의 분석에 이 대표 분석이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과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을까 봤는데 대통령 지지도는 조금 떨어진 반면에 민주당 지지는 큰 타격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다수는 예산안과 선거구제는 별개 처리한다는 인식이 좀 더 높았을 거예요. 조사는 네. 안 해봤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이슈 말고 그럼 뭐가 있냐 그러면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기서 나왔던 좀 이렇게 과한 이야기가 여과 없이 좀 들려난 것, 그리고 말씀하신 듯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사망 이런 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지율이 왜 올랐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이 좀 이제 생각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관망하다가 최근에 네. 집안 싸움들을 좀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둘러싸고 예. 이러다가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하락하는 국면을 보면서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가 좀 지켜야 한다. 이런 어떤 결집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이미지 평가를 보면 안쓰럽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의 기강회의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는 거, 여당이 제대로 못 받쳐주는 거 이런 등등을 보면서 대통령은 참 열심히 하는데 예. 왜 이렇게 좀 일이 잘 풀려가지 않지 삐그덕거리지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소외하는 지지층들을 많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지지층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좀 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형성된 게 아닌가요? 거기 이 정서와 두 번째는 최근에 스몰 딜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네. 그다음에 근접 출점 제한, 네. 그리고 군사 보호구역 지역에서의 그 해제 네. 이런 어떤 스몰 딜들의 효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축적됐고 사법농단이 최근에 터졌죠. 네. 전 대법관들이 다 기각됐죠 영장이. 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사법 적폐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린 게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주 초중반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랐거든요. 이제 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소식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준 예산 편성 위기에 의해서 정부 예산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 다만 민주당은 이제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논란을 낳을 정도로 주 초중반에 계속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네. 선거구제 개편 논란 때문에 민주당은 영향을 받았다. 다만 대통령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동반해서 가는데 그렇죠. 이번 주는 엇갈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 초중반에는 엇갈렸던 살짝이지만. 겁니다. 그게 네. 이제 예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자영업자들 뭐 수수료 인하라든가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흔히들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는 해요.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번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38.2%에서 41.1%로 3.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실제. 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정책들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죠. 그러니까 가맹점 같은 경우도 본점들의 본사들의 갑질 문제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최근에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게 좀 분물 터지듯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좀 더 늘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내년도에
지역 화폐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어쨌든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좀 트여야 이 지지도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금요일에 툭 떨어진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김정은 위인 발언이라고 분석을 한다면 이 발언의 뭐라고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까요?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이번 달 내에 답방하느냐 이 부분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은 약화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반론의 방송이 또 해당 방송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의 대상은 이달에 방남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1월을 넘어가느냐 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뭐 수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10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이게 다시 50%대를 회복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 기간은 50% 내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횡보세를 당분간은요.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할지 연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방 자체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어떤 이례적인 일이고 근데 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 비핵화나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 미국 북미 간의 갈등이 심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얼마나 내놓느냐 그 카드에 따라서 반등의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다만 이게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경제 민생이 받쳐주지 않으면 깜짝 올라가지만 또 이제 하락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는 더 신경을 바짝 써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KTX 탈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약세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주말에 걸쳐서 오늘도 약세로 시작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주에는 이제 11월 뭐 고용률이라든지 여러 통계청의 발표가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이제 두 번째 주에는 항상 전달 고용률, 실업률 문제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50%를 회복하기가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소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가가요. 대통령 지지도는 현재에 대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내년 새해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느냐, 예. 뭐 경제에 대한 전망, 부동산 등등이 아마 연말 정부 뜨겁게 달굴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전망도 사람들의 어떤 평가 기준에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율도 좀 보죠. 네. 자유한국당이 사실 조금 더 관심사였습니다. 네. 25%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가느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한국당이 26.4%에서 24.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언론에서 네.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이 자당의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반사의 이기다. 민주당 네. 지지율이 빠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국면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예산안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 주 초중반에는 좀 횡보 내지 약세였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주 후반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소식,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위인 발언 관련된 네. 인터뷰 논란 때문에 주반에 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아니었으면 사실 더 빠질 수 있었는데 그나마 소폭 하락에 이제 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네. 한창인데 내일 내일이죠? 이제 다가왔는데 네. 이 효과는 왜 전혀 없죠? 과정의 효과는 거의 반영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이제 원내대표 누가 당선이 되느냐 그걸 보고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원내대표 당선 결과만 가지고 지지율에 큰 요동칠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사실 없고요. 네. 한국당이 조금 하락한 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한유총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3법, 박용진 3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 과정에서 반대 입장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보면 남녀 간의 한국당은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큽니다. 남자는 29.5, 여성은 20%입니다. 그러니까 네. 9.5% 정도 포인트 차이가 있다는 거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층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한국당의 과제다. 그걸 좀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층의 지지율이 낮은 게 사립 유치원 논란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십니까? 네. 사립 유치원 관련된 입장을 한국당이 이제 계속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여성들한테 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 정당 지지율에서 정의당 지지율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네. 지금 야3당이 같이 단식 농성 혹은 당 대표가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정의당만 좀 올랐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것도 아닌데 정의당이 올랐다. 이건 이제 심상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정당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 정당 호감도별로 절대평가를 해보면 민주당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정의당입니다. 호감도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는 하지는 않지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정의당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런 어떤 층들이 꽤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 절반 이상이 또다시 정원만큼 신입생을 뽑지 못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든 탓이 큰데 현장 실습 활성화 등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역 70개 특성화고 가운데 54%인 38개 학교가 내년도 모집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원 15,000여 명에 17,000여 명이 지원해 1.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인기 학교 학과로 학생이 몰렸습니다. 선발하지 못한 신입생은 1,700명으로 2015년 이후 5년 연속 미달 사태입니다. 그러나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 음식조리, 미용관광 레저 등 일부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미달 사태의 이유는 학령 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 선호 경향 등이 꼽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생이 숨진 사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우려해 고3 2학기 현장 실습을 크게 줄인 것입니다. 업체에서도 급여를 책정할 수가 없고 또 현장 실습 기간 동안에는 수당만 받고 아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 실습의 활성화를 교육당국과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원 미달 학과 등에 대한 개편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내년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까지 장애인과 노약자를 도와주는 돌봄 로봇 10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파급력 있는 분야로 헬스케어가 꼽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내년부터 일반인과 암 생존자의 데이터를 이용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을 구축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승인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시장의 확대를 위해 내년에 돌봄 로봇 1000여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로봇은 장애인과 노인을 상대로 식사 보조, 욕창 예방, 배변 지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우수 인재 등이 많이 포진하는 등 경쟁력을 글로벌하게 갖춘 분야인 만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스케어와 로봇 제품을 비롯해 경제 사회 전반에서 지능화 혁신에 성공하면 2030년까지 최대 630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최대 73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지능화 혁신이 늦어지면 2030년까지 경제 효과는 280조 원, 일자리 창출은 500만 개에 그칠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휴대전화 기종과 상관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블루투스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주파수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국제 표준을 맞춰야 수출도 가능한데 중소기업들을 위한 표준화 자문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년 전 국내에서 UHD 방송이 본격 도입되자 방송장비 업체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상을 가공하는 방법부터 장비의 규격까지 모두 달라져 UHD용 신제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UHD 방송은 이 방송 표준이 너무나 표준이 방대하고 또 우리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표준 문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대상으로 만드는 문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과외로 이런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 출신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자문단이 2년에 걸쳐 이 회사의 제품이 국제 표준을 맞출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그 결과 신제품의 출시가 가능했고 내년 북미와 일본에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바이오 소재나 금속 등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술은 해외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 아예 국제 표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이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규격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 3명이 팔을 걷었습니다. 표준 기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선정이 돼서 주관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는 증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좀 선점을 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이처럼 매년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수십 곳을 선정해 무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올해에도 37곳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졌지만 복잡한 표준화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ICT 기업들. 맞춤형 과외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강소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자가 발전을 하는 상가가 영국 런던에 생겼습니다. 쇼핑하는 손님이 많이 걸을수록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구매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황보선 유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런던 동부 쪽의 한 쇼핑 상가입니다. 손님들이 걸어가는데 바닥이 쿠션처럼 살짝 내려앉습니다. 이걸 많이 밟을수록 좋습니다. 밟히는 즉시 1cm가량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는 에너지 마루입니다. I'm walking on the array. It's converting my kinetic energy into electricity and then into data and rewards. 오늘은 8만 5천 명이 바닥을 밟았으니 전기 에너지 18만 7천 줄이 생산됐습니다. 이걸로 상가 실내와 옥상, 건물 밖의 조명을 켜는 데습니다. 손님들이 생산해준 전력을 날름 낚아채는 건 아닙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깔아놓으면 이 바닥을 밟는 횟수만큼 구매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Because it really hits home that recycling, sustainability, all of those things are really important and everyone in the town cares about it. 손님들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음을 재생에너지 형태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런던 시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다른 쇼핑몰에서도 설치 방법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전북지방검찰청이 오늘 오전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와 전기 매입 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은 한전 직원들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승부 조작으로 영구 제명된 전 NC 투수 이태양과 넥센 외야수 문우람이 승부 조작을 한 선수가 더 있다면서 실명을 공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태양과 문우람은 기자회견을 통해 승부 조작을 제의한 브로커 조모 씨가 현역 선수 A 등이 승부 조작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5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 취재진에게 배포한 자료 문건에 브로커와 현역 선수 1명의 이름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선수 6명은 소속 구단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흥행하는 것도 외환위기가 가져온 변화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엄청났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외환위기 당시 경제지표는 실제로 어땠고 2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고한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라그룹 부도입니다. 세종물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화그룹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1997년 한보에 이어 기아차, 쌍용, 산미, 진로까지 도미노처럼 쓰러진 기업들. 이로 인한 극심한 불황은 이듬해 국내 총생산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경제 선진국 클럽 OECD 가입과 함께 6천억 달러를 넘보던 GDP는 1998년 3,700억 달러로 쪼그라듭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5%, 전무후무한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97년 12월 3일 IMF 공식 협상 체결. 이후 거리는 실업자로 넘쳐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7년만 해도 월 평균 실업자 수는 50만 명 안팎, 실업률은 2%대를 유지했지만 이후 폭증해 한때 180만 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4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순간의 고통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시작됩니다. 98년에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통계도 없었던 비정규직, 해고된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급속히 채우기 시작하면서 2003년에는 460만 명에 이릅니다. 올해는 6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입니다. 소득 분배 지표를 볼까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4.5배 수준으로 높아져서 지금도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건 도시에 사는 2인 이상 가구만을 조사한 거고요. 혼자 사는 빈곤노인 등 급증하는 1인 가구를 반영하면 소득 격차는 7배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빠르게 건전성을 회복하며 수익을 쌓았지만 가정경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금 모으기가 한창이던 98년 상반기 193조 원이었던 가계부채. 지난 3분기 1,500조 원을 돌파해 새로운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뇌관으로 꼽힙니다. 가격 경쟁력 확보하려면 결국은 인건비를 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선호하게 되고 그 3년 만에 조기 상한하는 것의 뒷면에는 바로 가게들한테 엄청난 그러니까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게 한 거죠. 영화가 묘사하는 것처럼 IMF라는 국제기구나 일부 경제 관료가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족벌경영 등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부조리가 곪고 골마서 외환위기로 터졌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양극화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외환위기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올 한 해 산림복구 총력전을 벌여온 북한이 연말을 맞아 지역별 사업 성과를 결산하며 미달 지역을 공개 질타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강원도와 자강도 등 지역별 성과를 나열하며 지난해보다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가 더 생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에 대해서는 생산 기지를 제대로 꾸려놓지 않았다고 비판하거나 복구 사업을 소극적 혹은 무책임하게 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간부들의 특권의식과 세도, 부정부패 행위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이적행위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설은 당 조직들이 개인 이기주의와 공명심, 안일하고 해이한 사상을 버리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째 드러내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 10명 중에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일반 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질환 의심과 유질 환자 판정이 나온 비율은 59%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건강이 양호한 정상 A와 건강에 이상이 없지만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강 B를 합한 정상 판정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전국 민물장어 양식장 56곳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검사를 벌였는데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21일 전북 고창에 있는 한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푸란이 나오자 그 후속 조치로 전국적인 검사를 벌였습니다. 한파가 누그러지고 서울은 나흘 만에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4.6도로 어제보다 8도나 높았는데요. 하늘 표정도 맑아서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눈과 비는 남부지방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에 제주도부터 눈비가 시작돼서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 내륙에 최고 7cm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심한 한파는 누그러졌지만 내일도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광주 0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고 평양은 영하 6도, 개성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4도, 대전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추위 속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더 뉴스 말미에 배치했던 용가리 통뼈 뉴스는 저희 준비가 부족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